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머리 나쁘지만 정직한 좌파조차 없었다. 사실 제가 작심을 하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는 했다. 이제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쳤습니다. 저는 30년간 정치를 평론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 나라 유사좌파들, 천박한 가짜들과 싸우는 일에 이제 지쳤습니다. 가짜 중에는 우파로 전향한 자와 다시 좌파로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Socialism is a philosophy of failure.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다. Its inherent virtue is the equal sharing of misery. 이 사회주의의 본래의 미덕은 고통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고통의 평등한 배분이다. 참 명언입니다. 제 책상 유리 아래는 윈스턴 처칠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나라 보수주의가 도덕적이고 유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출세지향적이자 권력지향적인 이른바 온실속 화초들, 책상 물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관료, 전직 판검사, 전직 재벌 관계자들, 어쩌면 저부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좌파가 아니라는 데 만족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레이몽 아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하죠.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특히 소주성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들, 이들은 하나같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있었는데 정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소주성도 탈원전도 사실 그 정직하지 않은 머리 좋은 좌파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사좌파들이죠. 그 공무원 일자리 상황판도, 그리고 문재인의 실정을 덮던 엉터리 통계를 내놓던, 통계를 마사지하던 이 통계청장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며 전 정부와 기업들의 성과를 가로채고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문재인까지 모두 그런 부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하게도 머리 나쁘지만 정직한 좌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정부에는 탈북 어민을 적각 강제 북송해서 처형을 받게 하고, 바다에 떨어진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표류를 해서 북한군에 사살되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잤던 통치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문명의 시대에 대장동 게이트 같은 노골적인 한탕에 장이되고 그런 희대의 사기극, 희대의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배임죄, 뇌물죄 등 온갖 잡범 혐의를 받으면서도 지금 당당하게 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백연동 개발 비리는 너무 내놓고 해먹었던 사기꾼들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권력과 토 세력이 야합을 한 사기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개판이라지만 삼유조폭이 그룹을 만들고 정치 권력이 빌붙어서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이 나라 유수의 호텔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치 권력을 신봉하는 이들은 광신도처럼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줄만 잘 서면 자기도 출세할 기회가 온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처칠의 말처럼 고통을 똑같이 나누기 위해 저렇게 싸우는 좌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왜 가짜들과 이리 처절하게 싸워야 할까요? 자, 이제 모두 얘기는 이만큼 줄이고 재판 소식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소인가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권력의 신이란 말입니까? 정의용, 노영민, 서훈이, 김현철 이 네 사람은 지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인들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직권남용이라는 칼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실세했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당시 신문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끝났을 때 그들은 법정에 선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NLL을 넘었던 이 북한의 청년을 강제로 북송해서 처형되게 한 데 대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진들 다들 기억하시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청년들 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정의용 측과 검찰이 아주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심리로 열린 사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의용 측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수십 장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썼다.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송에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만용을 부렸다. 왜 우리나라 유사 좌파들은 소설 쓴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굴종적인 대북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는 대북관계를 대결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것이다. 전 정권의 흠집을 내기 위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심지어 정의용 변호인은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대북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떠받드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시민단체의 평가로 재단하는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기소권 남용, 주제를 넘었다. 이런 말은 거리 현수막에서나 쓰는 표현 아닌가. 신성한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법리적 판단 표현을 써서 논쟁을 하면 좋겠다. 검사는 이런 말까지 법정에 쏟아냈습니다. 자꾸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사실도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토로를 했겠습니까? 관전자의 평석을 말씀드리자면 북한으로 끌려갔던 그 청년들의 목숨값은 지금 피고인들이 갚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문재인이 아닌 서훈이 최종 결정했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정직한 좌파는 없는 것일까요? 정치판은 정말 추잡한 주문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정치판은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발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호우주의보 그리고 저쪽 남쪽에는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육선 박병석과 그리고 수해 피해 대책 법안을 준비해야 할 환경노동위 위원장 박정 등 민주당 4명이 5박 6일 베트남 라오스 출장을 떠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출장일까요? 저는 그들이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MBC에 나가 그건 외유성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출장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게 사실상 일정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전체 의원 출장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외유성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환노위는 우선 수해방지 법안을 26일 심사해서 28일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마지막 본회의일은 7월 27일입니다. 이러니 위원장의 출장으로 결국 수해방지 법안은 8월 임시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을 때 그걸 비판을 했던 광주시장 강기정이 지금 수해 우려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20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무려 10박 12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궁 선수권 대회 홍보차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직하지 않고 머리도 나쁜 좌파로 보인다고 할까요? 도대체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이 왜 이리 많은가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코인 거래를 자복한 국회의원이 10명, 그러니까 김남국까지 11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뿐일까요?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코인 거래를 신고한 자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권영세, 김정재, 이양수, 유영준, 이종성, 그리고 난잡한 사생활로 인해 탈당을 한 황보승이, 그래서 총 6명입니다. 민주당은 김상희, 전용기와 그리고 복당을 한 김홍걸, 이외에 시대전환 조정훈도 코인 거래를 신고했습니다. 이 10명 중에 거래 횟수와 그리고 총 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이해충돌 여지를 볼 때 문제가 될 의원들은 권영세, 김홍걸, 이양수 정도입니다. 이 세 분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은 거래 횟수가 수십 회에서 400회 정도이며 총 거래액도 수십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 이분은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2020년 3,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올 초에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도 없고 장관 재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장관 재임 중에 거래를 하긴 했는데 거래 액수가 작은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횟수 400회도 과장되었으며 거래 횟수에 거래액을 곱해서 총 거래액을 몇십억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장관을 지낸 자가 장관 재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변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변명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가 장관 자리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양수는 2020년 4월부터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021년 5월 모두 처분했으며 총 거래액은 10억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코인과 연관된 상임위에 소속되지도 않았고 코인 관련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김홍걸입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다. 도대체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김홍걸은 머리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나쁜 척 하는 걸까요? 그는 2019년 동교동 집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17억 원 충당 목적으로 코인 거래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상속세는 혼자만의 부담이었다. 어찌할 수 없이 코인에 눈을 돌렸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설마 아버지 김대중의 집은
문화재급이므로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코인 거래에 나선 것을 양해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홍근은 2021년 3월에 투자를 시작해서 5월까지 1억 5천만 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손실을 본 뒤에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전이 생각나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 뒤에 2023년 2월부터 김홍근은 비트코인에 1억 1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 중에는 김치코인에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가치는 9천만 원 선으로 이 역시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상속세를 마련하기는커녕 절반이 넘는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는 3년 전 재산 신고에 문제가 됐을 때도 편법을 썼죠.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를 제명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 역시 정직한 좌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김홍근은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정 위반은 일절이 없었다, 이렇게 강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1년 11월 김홍근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떻든 이처럼 국회의원 10명의 코인 보유 신고자가 나와 이 김남국 징계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언론들은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친윤 핵심으로 불리며 사선 중진인 권영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DJ 3남 김홍근이 총 거래액 10억 원 이상 코인 거래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양당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자 놀랍게도 민주당은 권영세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며 공세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7월 24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성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이해충돌 건이 최소 5명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모두 걸려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거래에 여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확신에 차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탈당한 김남국이 집중해온 코인 거래에 따른 징계 논쟁의 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권영세를 기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거래 횟수가 400개 이상이다.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권영세를 둘러싼 이 논란이 김남국 제명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 20일 김남국 제명 공고에 나선 것은 김남국의 상임위 중 거래,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래를 한 것이 이 3회 액수는 몇천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이, 아니 그런 해명이 사실과 거리가 한참 멀었다는데 명분이 됐습니다. 이에 빗대보면 권영세가 코인 거래 횟수 등을 속이지 않았다 해도 400개 이상 거래했다는 것은 야당이 우선 그냥 물러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 바람에 장관 경력을 쌓고 어쩌면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하는 관측이 지금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권영세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지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선 때부터 무속 프레임이 더 씌워졌습니다. 무슨 건진법사, 무슨 법사. 이 무속 프레임 정말 아주 나쁜 그런 프레임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속 프레임이 비선 실세 문제로 확대되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야당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논란은 흐지부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행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수지리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제 선정 과정에서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이 백재권이 공관을 다녀갔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여야가 또다시 지금 무속 프레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야 주요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이재명 부부까지 과거 백재권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니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은 경찰 수사 과정입니다. 역술인 천공의 관제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회부 범죄수사대가 천공이 아닌 백재군이라는 자, 이 사람이 정확한 그 직업은 사회부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재권이 장인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가 22일 아주 재미있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임이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금세 말을 바꿔 조선시대 왕실틀을 정하듯 풍수가가 대통령 관제를 정했다며 또다시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재권은 그간 풍수지리에 대한 다수의 자문을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부인 김정숙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관제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국정사안으로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박성준은 떳떳했다면 천공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나? 대통령실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닌가. 솔직히 그 뒤에 한 말은 아주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힌다. 결국 민주당은 이 문제가 향후 비선실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회 운영위에서 백재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운영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신들도 점을 치러 다니고 무속인을 만나면서 여당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야당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의 유달리 무속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문재인처럼 아직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야당의 주술 무속 프레임의 자진에 걸려드는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경호 문제, 비용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감안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가가 그걸 결정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이 원희룡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명하는데 적극 나섰습니다. 무책임한 괴담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희룡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한 자료 7년치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누구든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떳떳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원희룡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상혁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양평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백지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백지화 선언 직후에 월권이라며 원희룡 장관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책사업을 마치 장관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일방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 것은 큰 실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중점을 바꿨다. 이런 의혹은 제 판단으로는 가짜뉴스 괴담에 불과합니다. 우선 양평 국민들도 양서면보다는 강상면 중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지화 선언을 다시 백지화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자 해지.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에게 직접 백지화를 처리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